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경축사에 담긴 메시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 세력을 언급을 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죠. 경축사 내용, 야당 반응 이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 폐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 세력은 누구입니까? 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이 반국가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국가 세력 언급한 의미가 궁금하죠.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헌법을 그대로 설명하신 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전에 헌법에도 보면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하에 움직이도록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권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본권도 보장하고 있고 네. 국가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사실은 북한과의 대화 협력 모드를 통해서 마치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거나 따르는 듯한 이런 분들의 그 활동들이 있어요. 물론 위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충북동지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F-35A기를 도입 반대를 했잖아요. 예. 물론 뭐 다른 시민운동에 위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익에 반하는 거죠. 북한이 남침을 위해서 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데 그걸 방어할 무기 도입을 반대한다.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하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인 것이고 권칠승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충북동지의 사건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예. 시민단체로 위장하고 반국가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적발이 됐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구속이 됐어요. 네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실체가 인정된 것이고 따라서 저렇게 뭐 세력 대 세력 다툼을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헌법을 지키는 차원, 예. 헌법의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했다 이런 비판까지 했어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강복절은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또 독립운동가들을 모셔놓고 초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 그런 자리에서 일본의 그 사과나 반성 이런 거에 대한 촉구 없이 일본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 협력 파트너 예.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는 그런 과거사에 대한 강제 동원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들에 대한 언급들도 하면서 예. 일본의 사과와 반성도 촉구하면서 일본 간의 그 협력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기조로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면들이 빠졌다는 점에서 대단히 좀 아쉽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그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북한의 이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여서 북한에 뭐를 끌어들인다고요? 북한의 그 침략 이기, 아, 예, 예. 이기 때문에 그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명분을 논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대 자유민주주의 세력, 네. 그리고 뭐 반국가 세력 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구도를 만들어서 예. 마치 민주화와 인권과 진보 활동가들을 공산 그 전체주의의 세력으로 등치시켜서 그 국민들을 네네. 선동하고 왜곡하는 예.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해버려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을 썼단 말이죠. 예.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활동들에서 특정해서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그 왜곡하고 선동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함으로 인해서 예. 마치 그것이 전 정부나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언론이나 국민들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대단히 예. 이건 부적절하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이
그 경축사에 관련해서 나치 개벨스의 선동문을 보는 것 같다 이런 혹평도 하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 대변인이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지목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대충 뭐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예를 들어 그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예시들을 들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그 오해 소지는 그나마 좀 없었을 것인데 그런 주어가 빠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은 알겠습니다. 과거 자유총연맹 때에서의 발언 때도 똑같이 그 언론에서는 그것이 그 야당과 그 전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 오해에서 이번에 다시 또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권실승 대변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나도 동의한다. 그러니까 헌법적 질서를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 그 국가 세력들은 색출해서 엄단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으면 왜 본인들 지칭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십니까? 아. 그때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자청해서 그때도 정부 그 대통령실은 부인했어요. 이것은 특정 정치 세력을 지향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대로 그 대통령실 입장을 반영한다면 이것은 헌법 해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자 일본 문제도 그래요. 일본 문제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마지막 그 8.15 때도 예. 일본과 협력 체제를 강조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유가 달라요. 그때는 이제 북한과의 대화가 막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일본의 협력이 필요했던 시기였고 예. 지금은 시류 자체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경제협력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 시류를 제대로 읽은, 정세를 제대로 읽은 적절한 축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아까 이제 일본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윤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축사 내용, 일본 관련된 내용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자,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를 했죠. 그리고 또 과거사 문제는 언급이 좀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강조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에 대한 과거 문제는 지나칠 만큼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과거사에 대해서는 반성해야죠. 네.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또 외교적인 문제나 실익 문제를 따져볼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실 위안부 합의도 사실상 파기했는데 파기했다고 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방치해 놓으셨죠. 그다음에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상한 자릇한 통고 유예 조치까지 해 가면서 필요성을 인정하시면서 이걸 또 끝내지 않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뭔가 국내 정치용으로 어떤 것들을 그 뭔가 다 중단만 시켜 놓으셨지 해결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다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해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따라서 아까 변호사님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 삼은 것이 아니고 북한의 위협이라는 건 실존하잖아요. 그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예.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한미일 공동 대응을 위한 동맹 내지 연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언급은 저희가 그 국가의 연속성 차원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제 이걸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안보 파트너 강조해야겠죠. 또 유엔사 후방 기지의 역할 특별히 또 여길 또 언급을 했어요. 아까도 뭐 일본에 관해서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인데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하고 예. 그리고 한일 관계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징용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면제부까지 주면서 일본한테 미래지향적 관계를 제안했었거든요. 그거에 예. 대해서 일본이 화답할 것이라고 했는데 화답하지는 않고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어제도 그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공물을 봉양하고 또 예. 유력 정치인들이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5일에는 미국의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이런 일까지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이번에 그 유엔사 후방 기지 관련된 언급들도 예. 이렇게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나 논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북한의 침략 위협 이거에 대해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궁색해지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간의 그 연대라든지 한일 간의 공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일본은 지금 저 패망 이후에 전수방위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을 고쳐가지고 보통 국가화 하려고 하는 의도들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인태 전략에서 일본 중심의 동북아의 그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딸려 들어간다고 하면 예. 그 주도권을 일본에 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를 또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현재 독도의 영유권을 알겠습니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지점이 있다. 이 알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지적은 해주셨습니다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정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윤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한다 그러면 저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네. 만약 지금 현재 정세가 이렇게 새로운 또 그 냉전 시대가 도래했고 여기에 맞춰서 뭔가 변해야 된다고 인정하신다면 예. 그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윤 대통령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과가 관계 개선의 전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같이 노력해 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지켜봐 주시면 일본이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본에 관해서는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제 바뀌는 거냐, 또 과거처럼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갈리는 것 같고요. 북한에 관해서는 이번에 메시지가 거진 한 줄이었어요. 메시지를 안 했다. 여기에는 어떻게 얘기를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담대한 구상을 밝혔던 지난해 경축사의 기조는 이어가는 거고요. 다만 이제 북한과의 대화의 전제 조건이 어쨌든 비핵화였잖아요. 그 비핵화를 다른 말로 하면 안보보장입니다. 우리나라 예. 안보보장인데 일단 안보보장이 북한의 의지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택한 것은 동맹 내지 다자협의를 통해서 안보보장을 받고 예. 미국 등의 안보보장 역할이 강조되고 예. 그다음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급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북한은 핵 고도화를 하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안보 대책도 없이 대화만 무조건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죠. 따라서 네. 저는 일단 동맹국들을 통해서 안보 보장 여건을 확인한 다음에 예. 대화에 나서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철학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리포트로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희생양 삼아서 검찰이 정권의 무능을 감추려 한다.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자신의 진술서 요약본도 미리 공개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내일 네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를 통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해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입장문과 함께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 요약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당시 박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가 있었던 구체적 날짜를 나열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는 용도 변경 조건이 아니었다며 시나 공사는 토지 소유자의 개발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시장이나 민간 사업자도 공사를 참여시킬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시행사 대표 정모 씨의 증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요.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사전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원들에게 또 공개 서한을 보내고 검찰 진술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과거 가서 대장동 성남 시대도 없었어요. 이번에 특별히 공개하고 한 이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그 검찰에서 네. 저희가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이제 수사 기관인 검찰에서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그 수사 기밀들이 언론을 예. 통해서 수도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누출되고 있거든요. 음.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켜서 범죄를 기정사실화시켜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하나의 그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그런 아. 자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이제 대장동 건이나 성남 FC 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내용들을 많이 아시지만 이 백현동 건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숙지하는 그런 그 의도도 좀 있다고 좀 보고요. 예. 말씀하신 좀 전에 저 멘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성남 여기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의 이인허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네. 그 시행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얻었다는 이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업무상 배임으로 규율한다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장들이 다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요, 백현동 용도 변경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배임죄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재명 대표가 미리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 주장은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네. 예컨대 저런 주장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저 주장이 부당하다 그러면 거절했어야 되겠죠. 근데 저 주장은 협조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자체장이 용도 변경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저 협조 요청에서 번번이 거절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2014년도 1월 달에 그 뭐 아시아 디벨로퍼인가요? 이 업체가 그 땅을 사도록 MOU를 맺은 다음부터 예. 저게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 성남시가 저걸 개발 예정지구로 또 어떤 도시계획 변경을 해놔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빠지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재명 전 지사가 해놓은 그 반박문에 보면은 예. 너무 치밀하게 해놨다는 거죠. 예컨대 그러면 애당초에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했을 때 들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안 들어주다가 왜 유독 로비스트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의 활동 이후에 이것을 갑작스레 용도 변경을 네 단계나 해주느냐. 그러니까 네 단계 해준 이유도 도시계획상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 주시는데 네네. 성남시가 해놓은 거예요. 성남시가 도시개발 예정지구를 해놨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할 수가 없고 예. 일종의 상업지역인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예. 그것도 본인들이 다 결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행위 주체는 전부 다 거의 성남시고 네네. 물론 식품연구원이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부분 이런 부분도 그렇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 받았어요. 예. 근데 식품연구원에서 잘못했다 그래서 성남시가 면책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개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론전이라고 봅니다. 예. 저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그 이재명 지사의 말이 맞을 수 있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먼저 각인된 이런 그 변명들에 의해서 판단이 왜곡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지사 그만큼 궁박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국토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공문이 오간 것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께서는 이게 의무사항이다. 관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국토부가 요구하게 되면 성남시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하고 계신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네. 그래서 성남시 주거환경과 내부 검토 의견에 따르더라도 이건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예. 성남시 의장께 보고된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요. 검찰이 이제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의 불체포 동의안 투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 이 대표 이런 입장 발표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습니까? 다만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에 좀 부연을 좀 하면 네네. 그 정부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혁신도시법에 의하면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에 강제 매각할 수 있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4종으로 4단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상향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파트 부지와 R&D 부지가 이게 혼합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준주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애당초에 식품연구원에서는 그 아파트 저 부지에 대해서 한 60% 정도 그리고 나머지 R&D 부지는 한 9.3% 정도를 제한했었는데 예. 성남시는 당시에 그 R&D 부지를 판교와 연계해 갖고 대단히 크게 예. 개발하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R&D 부지를 더 높여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R&D 부지를 9.3%에서 30% 정도로 상향을 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세대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2종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50%였고 준지역 지역은 350%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봐야 된다는 측면을 제가 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실제로 이 지금 검찰에서 소환 조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청구하기 위한 사전 수속이고 포석이라고 저희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그에 예.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겁니다. 검찰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열린 이제 민주당 의총에서요, 김은경 혁신안을 받아들일지 또 개파 갈등들이 더 거세질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1표제가 당원 직선제가 안 된다는데 무슨 이유로 무슨 명분으로 이를 반대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국민의 명령, 당원들의 명령에 집단 항명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또 맹종하는 그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도가 너무 지나친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은 정치에서 아주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류들 아니겠습니까? 일단 친명계는 혁신안 수용을 주장하고 있고요. 비명계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간극은 좁혀질 수 있을지 여기가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간극을 좁혀야죠.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를 띄운 이유가 당의 혁신도 있지만 또 당의 통합이 더 큰 목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당이 분열되면 총선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예.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혁신위는 사실 비명, 소위 반명으로 일컬어지는 의원들이 의원총회 통해서 그 돈봉투랑 코인 사건 이후에 요구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 정권을 주라고 요구한 것도 그쪽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안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이가 띄어진 이유, 예.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당의 혁신 그 내용의 핵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 윤리를 혁신안에 담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 관련된 내용들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당의 혁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바로미터가 바로 대의원 1인 1표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종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던 그런 당내에서의 논란거리였거든요.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예. 이제 1인 1표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그러니까요. 것인데 예. 이 내용은 1인 1표와 관련해서는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의원제는 정당법에 의해서 폐지할 수 없는 것이고 1인 다표를 1인 1표로 바꾸자는 것인데 그 주장의 근거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 다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예. 우리가 전국 정당화,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한 지역인 TK나 경북 지역, 부울경 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예. 더 반영시켜줘야 될, 보완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것인데 네네. 이것을 없애게 되면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있다. 예. 당원들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은 현실과는 좀 약간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 TK나 경북 지역에는 저도 이제 원외 지역 위원장인데 그렇죠. 원외 예. 지역 위원장들이 거기에 현재 다 100% 지역 위원장들인데요. 예. 그 지역 위원장들이 모두 1인 알겠습니다. 1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 자체도 없어졌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윤기찬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와지고 또 비명계와 또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밖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분당을 불사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됐다고 자막에 나왔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구속 여부도 걱정을 안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월 달 이전에 그러니까 8개월을 남겨놓고 예. 거리가 될 수가 있게 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네. 그럼 당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분이 뽑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의원 제도는 양보할 수 없는 아니다. 따라서 네. 저는 저 부분은 관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